단 한 번의 요리 대결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그 칼끝을 쥔 주인공이 미래에서 뚝 떨어진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라면 말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이 모든 일은 바로 연지영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폭군이라 불리는 왕이여는 술김에 저질렀던 입맞춤에 대한 사과를 전하기 위해 연지영을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계절의 흐름조차 거스르는 신비한 온실이었죠. 사시사철 싱그러운 채소와 과일이 자라나는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내어준 그녀만의 상록이자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예언은 그곳의 모든 것을 연지영, 그녀의 손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렇게나 애타게 찾아 헤맸던 21세기의 물건들이 가득 담긴 그녀의 가방이 기적처럼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왕의 세심한 배려, 선물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사실 도승지 임송재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임송재는 왕 이영과 연지영을 더욱 가까이 묶어둠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판을 짜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왕의 총애가 수권 강목주에게서 새로운 대령 숙수 연지영에게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송재가 그리는 큰 그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모든 시선이 이 새로운 별을 향해 따뜻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권 강목주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요. 낙걸상 대결에서 연지영에게 처참히 패배했던 그날의 굴욕을 강목주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연지영을 향한 불타는 질투와 서늘한 분노가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죠. 강목주는 조용히 자신의 신복이자 수라간의 숙수인 맹만수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쓰이게 될 음모의 불씨를 강목주는 그렇게 맹만수의 마음에 깊숙이 심어두었습니다. 한편 왕 이혼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머물며 우스꽝스러운 탈 뒤에 진짜 얼굴을 숨긴 광대 공길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깊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궁궐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있었죠. 억울하게 죽은 누이의 흔적, 그리고 그 마지막 길에 함께 있었다는 궁녀의 비녀. 공길이 파고들던 그 모든 증거의 끝이 공교롭게도 수건 강목주와 섬뜩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아주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궁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 사신단의 방문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황제의 안부를 전하고 예를 올리기 위해 이 머나먼 조선 땅을 밟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애가 한창 무르익던 어느 날 사신은 기다렸다는 듯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조선의 수라강과 자웅을 겨뤄보고 싶소. 우리가 대국에서부터 대동한 황제의 숙수들과 그대들의 솜씨를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궁궐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신단이 내세운 이들은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전속 숙수들이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칼끝보다 날카로운 불맛과 혀를 마비시키는 산초의 향으로 대륙을 평정했다는 사천 요리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가진 기세만으로도 조선의 수라가는 이미 반쯤은 눌려버린 듯한 분위기였죠. 대신들이 오왕저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옥저에 앉은 왕 이어는 그저 조용히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보던 그 숨막히는 정적의 순간 이언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과인에게도 아주 특별한 대령 숙수가 있느니라. 그리 전하거라. 그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이의 시선이 단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연지영이었죠. 그녀는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 얼어붙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아니, 저한테 갑자기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라니요? 이게 무슨 터진 김밥 옆구리 같은 소리예요?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과는 달리 왕 이연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다면 이겨라. 그 말은 서늘한 명령인 동시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승부에서 살아남는다면 어쩌면 정말로 돌아갈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믿음. 하지만 만약 진다면 조선의 체면과 위신은 물론이고 그녀 연지영의 운명 또한 이곳에서 끝장일 터였습니다. 연지영은 저도 모르게 떨려오는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 어떤 외침보다도 크게 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만든 진짜 뜨거운 맛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불길 같은 결심이 마침내 연지영의 눈동자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결은 시작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신단이 의기양양하게 끌고 온 숙수들은 단순히 황제를 모시는 요리사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추며 스스로를 숙수라 소개했지만 그들이 칼을 쥔 손끝의 예리함과 땅에 뿌리 내린 듯 묵직한 발걸음은 결코 평범한 주방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피나는 수련을 거친 무인에게서나 느껴질 법한 낯선 기운이 분명하게 배어나왔던 거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번 요리 대결이 단순한 솜씨 겨루기가 아니라 조선을 힘으로 압박하고 왕 이연의 길을 꺾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임을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광대의 탈을 쓴 공길은 그 불길한 낌새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상대 숙수가 채소를 써는 칼놀림 속에서 공길은 과거 자신이 전장에서 보았던 어느 검객의 서슬퍼런 호흡을 똑똑히 읽어냈습니다. 저건 요리를 위한 칼이 아니야. 사람을 베던 칼의 움직임이다. 그는 곧장 왕 이연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이 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하, 저들이 데려온 숙수들은 평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칼끝에 숨겨진 기운이 숙련된 검객의 그것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왕 이연의 얼굴은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역시나 사신단이 굳이 숙수까지 대동한 이유는 단순히 요리 솜씨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조선을 시험하고 왕을 흔들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칼끝으로 왕의 목숨까지 노릴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 그것이 바로 이 대결의 본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건 강목주는 자신의 처소에서 향로에 불을 끄며 백만수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 경합, 조선은 반드시 져야만 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목주에게 이 대결의 패배는 단순한 오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왕이연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모시는 재산 대군을 옥저로 이끌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야심은 음모의 불길을 먹고 더욱더 섬뜩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맥만수는 그저 짧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마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그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그 번뜩임은 언젠가 수라간의 부엌칼이 요리가 아닌 다른 길로 향할 수도 있음을 불길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지영은 홀로 수라간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놀이개만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왕 이연이 저작거리에서 무심한 척 건넸던 바로 그 놀이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연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놀이개, 자신이 먼 미래의 프랑스에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망운록을 건네받을 때 그 고서적과 함께 들어있던 놀이개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똑같은 게 여기에 있는 거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단단했던 결심이 이 작은 놀이개 하나 때문에 자꾸만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간의 굴레가 교차하며 운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자신을 이곳 조선 땅에 꽁꽁 묶어두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 돼. 지금은
지금은 흔들리면 절대 안 돼. 연지영은 스스로를 다잡듯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한편 결전의 날을 앞둔 수라가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수많은 숙수들이 칼을 갈고 거대한 솥을 달구며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대기 바빴던 엄봉식 숙수와 맥만수 숙수마저도 이날만큼은 모든 자존심 싸움을 내려놓고 연지영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령 숙수, 걱정 마시오. 우리 수라간 식구들이 전부 함께할 것이니. 동료들의 묵직한 목소리에 불안으로 흔들리던 연지영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숙수와 맹숙수, 불을 다루는 신막진과 밥을 짓는 민계덕, 그리고 수라간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윤춘식 살리까지 수라간의 모든 손길과 마음이 오롯이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굳건한 의지는 무겁지만 더없이 따뜻한 힘이 되어 나라의 운명이라는 버거운 짐을 짊어진 그녀의 어깨를 든든하게 떠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던 그 어깨는 이제 점점 더 단단하고 강한 결심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연회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멎자 장내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숨막히는 시선 속에서 먼저 나선 것은 명나라의 사천 숙수였습니다. 그의 손짓 한 번에 거대한 우럭이 불기둥을 삼켰고 그 안으로 새빨간 건고추와 혀를 마비시키는 향의 화자오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마치 용이 불을 뿜는 듯한 거대한 불길이 솟구쳤고 지켜보던 대신들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켰습니다. 10개 점인 최상급 소고기가 붉은 기름 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며 국물이 끓어오르자 현란하고도 압도적인 향이 연회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 요리의 이름은 바로 수주우유. 살벌한 불맛과 정신이 아득해지는 매운 기운으로 상대의 혀를 단번에 제압해버리는 사천 요리의 정수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연지영은 놀랍게도 가장 차갑고 정갈한 전체 요리를 먼저 내놓았습니다. 맥만수 숙수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곱게 빻은 잣즙에 비단실처럼 얇게 채 썬 오이를 버무려 담아낸 잣소스 냉채였죠. 순백의 백자 그릇 위에서 맑고 영롱한 빛을 띠는 그 한 접시는 사천의 불길 같은 자극에 맞서는 조선의 고요하고 기품 있는 처신사였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담백하고 서늘한 향은 긴장으로 들끓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이어질 강한 맛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속을 부드럽게 다스려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선 이는 강남에서 온 숙수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찜통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연잎 찹쌀밥을 꺼내 보였습니다. 푸르고 싱그러운 연잎을 펼치자 그 안에 고이 쌓여있던 찹쌀과 각종 버섯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이 은은한 향기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섬세하게 살려낸 그 기품은 강남 요리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연지영은 이에 맞서 인삼대추 발롱틴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엄봉식 숙수가 화덕의 불을 다스리는 동안 연지영은 마치 외과의사처럼 정교한 손놀림으로 닭의 뼈를 완벽하게 발골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열어 귀한 인삼과 달콤한 대추, 고소한 밤과 쫀득한 찹쌀을 차례대로 가득 채워 넣었죠. 진하게 우려낸 닭 육수와 향긋한 약주에 넣고 은근하게 익혀낸 발롱티는 그 단면마다 조선 최고의 보양 재료들이 아름다운 무늬처럼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형태는 놀랍게도 자신이 미래에서 배웠던 프랑스 궁정 요리의 단정한 기법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날이면 을에 찾는 삼계탕의 원형이라 불릴 만한 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 궁중의 지혜로운 보양식과 서양의 세련된 조리 기술이 하나로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왕 이연의 젓가락이 그 위에 잠시 멈추었고 연회장의 공기마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선 이는 북방 출신의 숙수였습니다. 그는 무쇠솥에서 아주 오랫동안 끓여낸 양고기탕을 선보였습니다. 국물은 뼈까지 녹여낸 듯 깊고 묵직했고
고기는 투박하지만 두툼했으며 그릇 위에 담긴 단 한 숟가락에는 광활한 북방 대륙의 강인한 힘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탕이 아니라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처럼 얼어붙은 몸을 단번에 깨우는 강력한 보양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의 시선이 연지영의 마지막 요리에 쏠렸습니다. 그녀는 뜻밖에도 아주 작은 반죽 주머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 이온이 선물해준 온실에서 직접 얻은 고소한 아몬드와 조선의 붉은 고추를 함께 빻아 만든 반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반죽을 숯불 위에 올려 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은 바로 아몬드 고추 쿠키였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하며 첫맛은 분명 달콤했지만 그 끝맛에는 아주 은근하면서도 강렬한 매운 향이 불씨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달콤하게 다가오다가 모든 맛이 사라진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긴 여운을 남기는 과자. 그것은 사천의 폭력적인 불맛을 조선의 달콤하고 지혜로운 맛으로 부드럽게 받아내고 기어이 넘어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한 수였습니다. 사신다는 압도적인 불맛과 섬세한 기품, 그리고 강인한 힘으로 조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수라가는 고요한 정갈함과 지혜로운 보양, 그리고 마지막에 터지는 뜨거운 불씨로 당당히 응수했습니다. 엄숙수와 맹숙수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손끝으로 힘을 보탰고 연지영은 대령 숙수로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완벽한 하나의 한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 연지영에게로 향하는 가운데 옥저에 앉은 왕 이온의 눈빛은 유독 오래도록 그녀의 요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내는 단호하고도 힘있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맛이 바로 조선의 답이다.